경제는 김우빈. 네, 경제는 김우빈인데 오늘은 김우빈이 아니고요, 그냥 김빈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석진 명지대 교수가 오늘 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좀 그 방송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경제는 김빈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외로우시더라도 외롭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그냥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근데 사실 좀 다뤄야 되는 내용이 좀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지금 1차 내각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로 경제 파트인데 뭐 예상대로 경제부총리는 추경호 의원이 좀 맞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 지금 이게 뭐 그러니까는 예측한 분들이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뭐 유능한 분들이고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이게 지금 걸려 있는 쟁점이 어제 경실련에서 시민단체죠, 경제정의 실천연합에서 이분들 지금 경제 주요 관료로 지금 입각하신 분들이 다 이 론스타와 관련이 있는 한 팀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추경호 뭐 다 해서. 예, 그다음에 이창용 전에 우리 얘기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내정자 총재 내정자까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사실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경실련 쪽에서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요, 이제 한덕수 내정자께서는 이제 본인은 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실련 쪽에서 얘기한 바에 따르면은 그 당시 한창 외환은행 인수가 추진되던 2003년, 2004년 당시에 이 한덕수 씨께서 이 론스타가 아니죠. 김앤장의 고문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김앤장이라고 하는 이 법인은 아니죠. 로펌. 예, 로펌이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론스타 인수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련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냐 해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이건 상당히 예민한 쟁점인데 뭐 아시다시피 론스타에서 2011년, 12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를 대상으로 이른바 ISDS 그러니까 국가 제소권, 투자자 국가 제소권을 해가지고 10조 원 가량의 돈을 갖다가 지금 청구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2015년에 그래서 지금 뭐 10년째 지금 지루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2015년에. 그러면은 이때 증인으로 나온 게 그러면은 론스타 쪽 증인으로 나온 것인지 나와서 그 당시 인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 증인으로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쪽 증인으로 나갔는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ISDS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재판이 아닙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제라고 보통 알려져 그런 말들을 쓰시는데 정확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소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법정이 있고 거기 증인들이 나와서 공적으로 어쨌든 기록도 다 남고 그러는데 이거는 중재라고 합니다. arbitrage라고 해가지고 중재예요. 그래서 분쟁을 겪고 있는 양쪽의 상업 당사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중재인을 놓고 이렇게 합의를 보는 과정 이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SDS라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그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게 모조리 비밀로 붙여지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한덕수 씨가 2015년에 이 증인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보도만 있을 뿐이지 어느 쪽 증인으로 나갔는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쪽 증인 이전에 만약에 증인으로 나간 게 사실이라면 나는 몰랐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몰랐으면은 뭐 우리 정부든 론스타든 증인으로 부를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적법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든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든 지금까지는 관련이 없었다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하고는 모순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만 있을 뿐이지 이걸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증인으로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죠. 그렇죠.
청문회에서 당연히 이제 캐물을 거고. 그렇죠. 이게 청문회에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당연히 소명해야 된다. 이게 경실련종 얘기죠. 추경호 지금 그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른바 10인의 멤버라는 의혹이 나왔더라고요. 10인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론스타가 인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막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호텔에 10명이 모였는데 거기는 청와대 관계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기재부 이제 관계자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기 뭐 그 김현장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추경호 당시 과장이 그러니까 있었다. 그렇죠.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게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추경호 씨가 그 당시 그 실무자였었어요. 은행제도 과장인가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는 론스타가 그 외환은행을 그 인수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쓰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으니까는 다시 얘기하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때는 분명히 그 론스타가 금융주력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이제 자산 구조라든가 이걸로 봤을 적에 자격이 없다라는 그 보고서를 분명히 쓰셨는데 그것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그 논지를 세웠으면은 이게 인수되는 걸 갖다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10인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게 원팀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은 했지만은 그러면 그 지적을 했던 논지를 이후에 어떻게 펼쳤다는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이상한 게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뭐 지금의 기재부 관계자가 모이는 건 얼마든지 모일 수 있죠. 그렇죠. 범정부니까 대충 논의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김현장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김현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현장이라고 하는 집단이 우리나라라고 하는 정치 구조 특성상 정치 지배 엘리트들의 있던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허브에 밀접하게 연결된 분들이 거기 쭉 이렇게 돼 있고 연결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씨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이제 저 문제가 하나 더 되는 게 2012년 이후에 아까 말한 대로 론스타 쪽에서 ISDS를 제소한 이게 제소는 아니죠. 이 문제를 건 다음에 정부에서 이거 대응 TF를 꾸렸죠.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이 태스크포스의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말해서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제일 깊숙이 관여했고 가장 많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분명치가 않고 그다음에 추경호 씨가 본인이 처음에 작성했었던 그 문건 있죠. 이거는 금융주력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2010년대 말에 론스타가 실제로 일본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아주 굵직한 자산들을 갖고 있다는 게 추가로 밝혀지면서 이걸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걸 넘어갈 수도 있는 이거를 갖다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실련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저희 청문회가 열리면은 처음에 그런 문건을 작성하고 이후에 지금 태스크포스 그 책임자까지 지내면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캐물을 것이냐 이게 좀 관심사가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이 론스타 진행된 게 민주당 저희 노무현 정권 때잖아요. 2003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성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고 전에 말한 대로 그 김현장 이 네트워크 허브 역할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배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야를 넘나들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신 얘기 나오신 분들이 다 노무현 정권 때 그 경제 관리를 하신 분들이니까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 연관돼 있는 인사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만큼 철저하게 이거를 갖다가 물어보고 검증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노무현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더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이때 이제 그 민주당 그 인사가 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김대중 정권 멀리 보면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계속적으로 지속된 일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여야를 넘어서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경제 관료들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지배 엘리트 네트워크의 큰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어느 만큼 캘 수 있을지는 사실 저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경실련의 지적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론스타라고 하는 게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마 론스타라는 이름 사건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명명백백하게 이제 그때 의혹이 다 그러니까 밝혀진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청문회에서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을지 이 사람들이 뭐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이것도 사실은 관심사인데 좀 그리고 이 문제 그 중요한 이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ISDS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할 시간이 충분치가 않습니다만 지금 론스타하고의 ISDS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 한미 FTA로 걸려 있는 건 아니고 한국하고 벨기에의 투자 협정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10조 원 상당히 큰 돈인데 여기서 한번 그 우리나라가 몇 번 졌어요. 이 ISDS 다른 그 기업들한테 물려가지고 이미 한 두세 번 정도 이 상당한 배상액을 물어준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DS가 어떻게 이용되냐면 국제적으로 이제 큰 국제적인 어떤 큰 투자자들 입장에서 만만한 국가들, 저 국가는 웬만하면 건드려서 큰 돈을 뜯어낼 수 있겠다 싶은 나라들이 있으면 공격 대상이 되거든요. 요번에 만약에 ISDS에서 우리가 론스타에서 만약에 크게 패배를 하거나 정말 10조 원 가깝게 물어주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왜 나쁘게 말하면은 글로벌 호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가면 무섭죠. 그러면은 여러 이 국제적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아서 계속 이게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시달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실련 쪽에서 제기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요번 정부에 들어온 그 주요한 어떤 그 경제 관료들이 다 이 그 김현장을 한번 거쳐갖고 론스타에 관계돼서 어떤 역할인지 분명치 않다면은 이 경실련의 용어로 이해상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어가 오히려 이제 그 더 약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게 만에 하나 그 이해상충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ISDS에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게 두고두고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이제 먹잇감이 될 수가 있죠. 참고로 이거는 그 우리나라가 FTA를 맺거나 투자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많으면은 다 공격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굉장히 많이 맺은 상태예요. 그렇죠. 자유무역 협정 많이 맺죠. 그렇죠. 글로벌 호구? 이거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이고, 안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한번 또 두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제 무슨 말을 했냐면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다.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혹평이잖아요. 혹평. 이 혹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레토릭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죠. 우리말로 보통 수사라고 옮기는데 꾸미는 말 뭐 이 정도. 꾸미는 말. 그러니까 어떤 실질이 있다라기보다도 그 말의 어떤 효과라든가 이거를 놀이해서 이렇게 웅변술의 어떤 기법으로 쓰는 말인데 저는 이게 뭐 레토릭이라고 굉장히 심한 레토릭이라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저는 뭐 지난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을 갖다가 뭐 옹호를 하거나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제가 느꼈던 모습은 뭐냐면은 이 부분 지금 방금 인용하신 부분만 보면은 뭐 지금 큰 사태가 난 것 같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과단성 있고 극적인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용두삼입니다. 그 뒤에 한 얘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부동산도 당장 뭐 우리가 뭐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속도 조절 얘기 이미 나왔고 어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도 어렵고 그럼 뭐 공시지가 실거래가가 반등률이 뭐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바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여러 정책에서 그러면 어떤 과단성 있는 정책을 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결론은 뭐냐면은 옛날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여파라고 하는 게 상당 기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못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결국 이제 탓만 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진단을 하는 목표는 해법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지적한 얘기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지적이 꼭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다음에 성장률이 정체했다. 1.5%대로 정체했다. 이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전에 뭐 노무현 정부까지 다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장기적으로 침체해 가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권의 탓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상당히 장시간에 걸친 추세입니다. 그렇죠.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당연한 측면이 있는데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한 1년에 8%씩 9%씩 성장하는 게 가능해요. 그걸 기저효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워낙 못 살고 이러니까 항만 짓고 도로만 뚫어도 팍팍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어떠냐면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대해서 하나 까먹고 있는 게 있는데 복리라고 아시죠? 예. 이자 할 때. 예, 이자 복리. 이게 경제 성장이라는 게 복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5%가 성장한다고 그럴 때 돈이 아주 없는 사람이 자산을 5% 불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산이 무지무지하게 큰 사람도 매년 5%씩 성장을 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보면 지수함수거든요. 한국 경제가 이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경제가 됐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 해보자 1, 2%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은행에서도 보통 이상적으로 보는 게 한 2% 성장만 돼도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그거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영향이 들어온 게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747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불식착했던 747. 예, 그때 이제 아찔했는데 이제 경제 이런 내막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찔했을 텐데 네. 아니 이 규모의 이 덩치의 한국 경제가 7%씩 성장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그래서 1.5%로 이게 떨어지는 지점이라고 하는 건 이건 정권 탓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제가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도 747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갑자기 뭐 경제 성장률이 4~5% 이렇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쭉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해 나가는데 이걸 정부에다 책임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나라빚 같은 경우도 나라빚 많이 늘었죠. 그럼 뭐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왜 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경제 성장률에 이게 또 붙어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벤치마크라고 하잖아요. 그럼 같은 기간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률이 어땠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꼭 잘했다고 무슨 얘기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막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성장률이? 예. 그러니까 뭐 처참합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떨어졌고 스웨덴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 방역 정책이라든가 이걸 거의 안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사람들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마스크 써드리면 막 사회적으로 욕을 하고 이랬는데도 거기는 마스크 쓰면 다 범죄수 취급한다며요. 예. 그래서 뭐 병원에서 쫓겨난 의사들도 있고 뭐 그랬다고 그럽니다. 마스크 쓰겠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적에 저는 여기서도 많은 문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경제 성적표로만 보자면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선방이라고 봐야죠. 사실 수치만 놓고 보면은 선방이죠. 굉장한 선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전후사정 다 빼놓고서 그냥 저거다 이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사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빚이 많이 늘었다면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코로나 국면에서 일체 지원 안 하고 국민들 보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하는 게 그럼 옳았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빚이 늘었다라고 나라가 빚더미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건 정말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같은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은 빚더미에 안 올랐느냐. 그렇죠. 오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가 시작됐을 적에 메르켈 총리가 나와서 한 두세 달 만에 한 4월, 그러니까 재작년 4월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GDP의 한 20%에 해당하는 적재 재정을 편성을 하겠다. 20%? 네. 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 돈으로 보상을 할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 이랬는데요. 네. 참고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 짠돌이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정부 재정에 있어가지고. 정부가? 예. 우리나라보다 더 짜요? 이 나라가요, 그 아픈 기억이 있어요. 1920년대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가 막 재정 방만하게 하고 그랬다가 이게 나치가 집권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재정 정책을 굉장히 짜게 하는 나라로 아주 정평이 있고 이것 때문에 유럽 안에서 욕도 많이 먹어요. 다른 나라들한테. 니네 너무 짠돌이처럼 굴면은 다른 나라로 어쩌라는 거냐. 거기 뭐 그리스 사태 이때 이제 독일에서 한 거 보면 그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를 갈았죠. 짠돌이들. 그러니까 맞아. 그런데 그 짠돌이인 독일도 이 코로나 사태는 이거는 일종의 전쟁 상황이니까 나라 빚이 확 늘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재정 정책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캐나다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 재정 적자가 늘어난 폭을 보자면은 우리나라는 가장 안 늘어난 나라에 속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 뭐 인수위나 이런 데서 약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우리가 정부 출범하면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에서 전액 보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안 한 거는 문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나라 빚은 더 엄청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라 빚이 늘었다고 왜 또 욕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이게 좀 상충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 문제 이제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김앤장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오는데 김앤장이 그 로펌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계세요. 김영태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윤석열 그 당선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위 앞에서 장시간 발제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문제고 이랬다. 물론 당선인이나 인수위 입장에서는 여러 그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야 뭐 그걸 가지고 흠을 잡을 수는 없는데 우선 아까 말한 대로 일개 그 로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네요.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던 얘기의 맥락에서 좀 연결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고 지금 인수위가 실제로 조직되는 양상도 보면은 한마디로 다 잘하겠다예요. 그렇죠. 국가 부채도 줄이고 민간 부채도 줄이고 그다음에 경쟁력도 올리고 수출도 많이 하면서 내수도 살리면서 일자리도 늘리고 기술 산업 구조도 바꾸고 모든 걸 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가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그 아까 제가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불안해져요. 쉬운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령 어떤 남자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고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하겠습니다. 급기야 인근 여고의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한번 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이 마음이 흡족할까요 아닐까요? 너 잘났다 이러겠죠. 걱정이 덜컥 생기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혹시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권상우 씨가 나오는데 이제 싸움 한번 잘해보겠다라고 막 쌍절곤 휘두르고 막 미친 듯이 연습을 하는데 이러면서 공부도 잘하고 뭐 이게 그 외모도 가꾸고 운동도까지 잘하겠다 이러면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미 세상 사람 이름 붙잖아요. 사기 캐릭터라고 그거는. 그렇죠. 그렇죠. 사기캐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 권상우 씨 같은 몸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침마다 그럼 내가 얘한테 도시락도 2개씩 싸줘야 되고 학원비도 줘야 되고 심지어 가방에다 쌍절곤도 찔러줘야 되는 거냐.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래요.
그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어떤 정책 기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든 걸 잘하겠다라는 모범 답안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자 재정 기조로 가겠다 아니면 흑자 재정 기조로 가겠다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관료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발제되는 기조도 그렇고 지금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부터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다 잘하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네. 그리고 저번 정부는 완전히 폭망한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옛날 정부를 갖다가 꼭 옹호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아유 이거 뭐 이 권상우 씨에다가 그러면은 모범생에다가 이거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게 더 혼란을 사실 낳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게 전임 정부의 거의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전 정부들도 계속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으니까 국민들은 이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이건 그 점 좀 확인을 하겠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지역의 한국판 디트로이트 300곳을 조성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일단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구상이에요 이게? 예,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요 회의에서 이런 이제 구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중견기업, 중소기업 위주로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혁신 단위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많이 너무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49.8%가 지금 수도권 그러니까 50%가 이게 몰려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임기 내에 그 비수도권 인구를 갖다가 55%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수도권으로 자꾸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일자리대가 아주 큰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는 한 300개 정도의 그 디트로이트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산업기지 혁신 클러스터 산업기지를 전국 방방골골에 만들어서 300곳을 조성을 해가지고 인구를 한번 분산시켜 보겠다. 근데 저는 이 뉴스 보고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지금 지방에 산단 많이 조성돼 있잖아요. 산업단지. 근데 텅텅 빈 산단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저 이 얘기를 들어서 좀 묘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선 이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단어 선택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저기 자동차 그 제조업 그쪽 아니에요? 그 로보캅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로보캅에 나오는 그 기계와 그 자동차 공장이 난무하는 그 공장 도시가 바로 디트로이트인데 그렇죠. 이게 좀 그 용어 선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이 80년대에 산업이 자동차 공장이 전면적으로 철수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 도시의 대명사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말을 고르셨는지 참 저는 괴로운데. 혹시 전통 제조업 단지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었던 거죠? 아까 혁신 클러스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건데 그 디트로이트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디트로이트는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20세기에 이제 중요한 산업 기지였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자동차 공장들이 대폭 이제 뒤로 빠져나가면서 도시가 공동화돼 버립니다. 그때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 위기고 거의 폭망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날뛰고 도시 중심은 완전히 다운타운은 완전히 그냥 범죄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그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1985년에 나오는데 그 흉측해진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바마 대통령 때 들어와 가지고 이 도시를 한번 살려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도시의 혁신이라든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다라는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디트로이트가 이렇게 좋은 상황의 도시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시 전체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공공 서비스도 엉망이고 모델이 아니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 용어를 골랐을까를 생각하면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옛날 그러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디트로이트의 이미지를 그냥 반복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좀 문제지. 그 몇십 년 전 버전인데. 그러니까 지금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산단이라든가 혁신단지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는 가치 사슬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자동차를 갖다가 조립해 놓는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뭐를 이렇게 제조업을 뭘 해 놓는다고 해서
팔리기는 팔리는데 마진이 적습니다. 부가가치가 많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줄 수도 없고 걸핏하면 중소기업들이 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 취직하려 하지 않고 이런 문제라서.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가치 사슬로 봤을 적에 아주 높은 부가가치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판교라든가 성수동에 가면은 뭐 그 부부 합산 5억에 그 육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런데 이 지역으로 갔을 적에 여기가 잘 힘들어지는 이유는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안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가치 사슬에서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부가가치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트로이트를 300개를 만든다라고 해봐야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처럼 될 수가 있죠. 뭐 디트로이트 심이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필요한 거는 디트로이트를 만든다가 아니라 이 가치 사슬에서 좀 더 높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도록 지역 전체에서의 어떤 지식 인프라라든가 여기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개혁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판교 300곳을 만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네. 그게 말이 안 되죠. 판교가 300곳이 있으면 그게 판교입니까? 판교리죠. 판교리죠. 그래서 이게 말로는 이제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은 실제 우리나라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라든가 한국의 지금 산업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서 나온 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되고. 산업 정책에서 너무 전통 제조업을 너무 그러니까 배관시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접근했다고 볼 여지는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평가를 높게 해야 될 부분 당연히 있고 지금 그 수도권 비수도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 문제 지적하신 거는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국가적 과제죠. 기대를 가져야죠. 그래서 이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진단에 있어가지고. 이게 300곳을 만들 수 있느냐. 그때 제가 이제 좀 악몽 같은 기억인데 이명박 정부 때 뭐가 있었냐면 스티브 잡스 10만 양병설이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IT 쪽으로 해서. 그때 이제 아이폰이 뭐 난리가 났을 때니까. 맞아요. 혁신의 그 영웅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10만 양병을 하겠다. 그럼 그게 스티브 잡스인가? 그 스미스 요원이라고 있죠.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까만 선글라스 끼고. 그게 매트릭스 영화 두 번째 시리즈에 보면은 수만 명이 이렇게 쫙 복제돼가지고 나타나죠. 그럼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이 복제될 수 있는 종류의 인물이냐, 10만 명씩 막 이렇게 떼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인물이냐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제 괴로워했는데. 혁신 산업단지를 300곳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나오려면은 이게 지식 혁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혁신적이고 아주 탄력적인 스타트업 같은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그 지역적인 사회 혁신이라든가 사회 개혁을 통해서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 같은 우리 판교 얘기 나왔으니 문제입니다만은 이 판교 쪽에 있는 분들이 투덜투덜하는 거는 왜 핵노잼이라는 말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서 그러니까 즐길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이게 허허벌판이고. 맞아요. 건물만 잔뜩 들어서 있고. 그리고 뭐 맛집들이랍시고 있긴 있는데 비싸기만 엄청 비싸고. 그 구석 가면 짬뽕집 하나는 제가 아는데. 그래요. 비싸죠, 근데. 아니야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요. 근데 그 싼값에 짬뽕만 먹는다고 뭐 있습니까? 뭔가 좀 힙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제가 아는 곳은 판교 벗어나서 시골스러운 데 하나 있어요. 그럼 뭐 저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교 같은 곳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혁신단지로 앞으로 커내가려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망해갑니다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좀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대학도 주변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상업지구, 문화지구, 교육지구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지구를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그 가운데 이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말 그대로 자족도시 개념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은 대학교도 있어갖고 대학
그 연구도 이루어지고 쇼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생태적인 그 자연 레포츠나 스포츠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놔야 이게 말하자면은 그러면 가지 사람들 가지 거기로 갈 뿐만 아니라 거의 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판교는 살 데도 별로 없어요. 그 아파트 엄청 비싸고. 근데 왜 이렇게 집값만 비싸고?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다 막 빠져나오고 그런다니까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막 지금 성수동 간다, 심지어는 뭐 을지로로 간다 막 이러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차익 실현한 다음에. 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300곳의 디트로이트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비현실적이다 한마디로. 예,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랏빛이다. 보랏빛이라기보다도 좀 그림이 그 지금 우리가 로보캅 보면 85년 영화 아닙니까? 일단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지명도 뭔가 핀트가 예, 저는 좀 아찔했고 300이라는 숫자도 넘어가니까 좀 황당하고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그냥 이게 공구리 친다 그러죠 옛날 말로. 그러니까 뚝딱뚝딱 공구리 쳐서 뭐 만들어 놓으면 이제 뭐가 쿵짝쿵짝하게 돼 있다. 이거 굉장히 옛날식 그 박정희 시대식 그 경제 발전 마인드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산담 만들어 놨다가 지금 텅 비어 허벌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이 KTX가 요새 또 많이 다니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이 거기 안 살아요. 그렇죠. 다 서울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옛날에 어떤 그 선거운동하는 그 후보의 구호를 보면서 참 한심하다 이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는데 5만 가지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여놓다 보니까 무슨 구절이 있으면서 소박하기도 하지만 화려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뭔가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출판계에서의 정설이 책 기획을 할 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을 기획하면 100% 망한대요. 근데 다 남녀노소 다 읽을 수 있는 책을 기획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짓이라고 출판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타겟층이 확실할 때 오히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어도 남녀노소가 다 볼 수 있는 책 하면 베스트셀러 되는 경우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딱 그거지 뭐 올리고. 지금 딱 그 얘기 나오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그 김영태 박사님이 발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우려되는 바는 지금 국가 부채도 줄이고 민간 부채도 줄이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 소박하면서 화려하겠다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이 자금 순환의 이 회계로 봤을 적에 양쪽 부채를 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대외 채권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경우가 일본 같은 경우인데. 근데 대외 채권 늘렸다고. IMF 기억이 너무. 일본이 그러니까 국가 부채 엄청난 건 다 아실 거고. 그다음에 민간 가계 부채도 적은 게 아닙니다. 그 GDP의 한 65%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만큼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큰 나라에 속해요. 근데 일본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85년 플라자 협의 이후로 미국 그 엔화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외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대외 채권에 있어가지고는 세계 최고예요. 대외 채권, 대외 채무가 아니라 채권. 그러니까 대외 채권을 많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가계 부채, 국가 부채를 갖다가 어느 정도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가능한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대외적인 어떤 그 투자라든가 이게 급변하지 않으나 국가 부채를 민간 부채가 떠안든 가계 부채가 떠안든가 민간 부채를 국가 부채가 떠안든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줄이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되겠네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좀 해라. 방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컨셉 좀 확실하게 잡고. 그 좋은 그 교과서적인 말씀만 좀 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장호보이님이 홍기빈 소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10년 묵은 체중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다고. 참 시원시원해서 좋다고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KT주님은 오늘 너무 재미나서 다시 들어야겠다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석진 교수님 우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떤 탄탄한 내용으로 쫙. 힘듭니다. 저 우석진 선생님 없으니까. 40분을 지금 10배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그러네요. 바로 그래서 아마 이제 몰입도가 최고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댓글도 좀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